만약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대가가 영광이 아니라 끝없는 지옥이라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도스토예프스키의 위대한 걸작 죄와 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초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 정말 묵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영혼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은 질문이고요.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를 밤새 고민하게 만드는 바로 그 근원적인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위험한 이론. 이 모든 비극은요, 정말 한 가난한 대학생의 머릿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참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파멸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었죠. 지금부터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면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남자, 그리고 그의 사상이 있습니다. 죄와 벌을 그냥 단순한 범죄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지적인 투쟁,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부수기도 하고 또 구원하기도 하는지에 대한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그 사상이 뭐냐? 바로 초인 사상이라는 건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부조리한 사회를 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철학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비범한 개인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도덕 같은 건 그냥 넘어설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세상을, 인류를 딱 두 종류로 나눠버립니다. 그의 세계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딱 둘로 나뉘어요. 한쪽은 비범한 존재,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도덕쯤은 가뿐히 넘어설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우리 대부분처럼 그냥 기존의 법이나 규칙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번식을 위한 존재라고까지 생각했죠.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느 쪽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결국 그의 손에 도끼를 쥐어주게 되죠. 그는 사회에 이나 해충 같은 존재라고 멋대로 판단했던 전당포 노파를 살해합니다. 왜? 자신의 그 대단한 이론이 그냥 머릿속 망상이 아니라는 걸 바로 그 피로써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연 그는 초인이 되었을까요? 전혀요. 그의 냉철한 이론과는 다르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그렇게 계산기처럼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이성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요. 양심이라는 놈이 그를 끔찍한 불안과 죄책감의 구렁텅이로 아주 끝도 없이 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섹션,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생각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그냥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 하나가 유독 이상해서 그랬을까요? 자, 이제 그의 개인적인 고뇌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그를 둘러싸고 있던 외부 세계, 그 당시 사회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생각은 그냥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건 19세기 러시아의 그 가혹한 현실 속에서 싹튼 거였죠. 사실 도스토옙스키는 이 한 청년의 범죄를 통해서 당시 썩어 들어가던 러시아 사회의 심장부를 정통으로 겨냥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냥 한 명의 범죄자가 아니라 어쩌면 시대가 낳은 괴물이었던 거죠. 당시 죄와 벌의 배경이 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길에서는 막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데 바로 옆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극심한 빈부격차, 부패한 권력,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평등 속에서 라스콜리니코프처럼 똑똑하고 예민한 젊은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병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소설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고통은요, 그냥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당시 병든 사회 전체를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었고 동시에 도스토옙스키가 써내려간 아주 날카로운 고발장이었던 셈이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절망 속 한 줄기 빛. 이렇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희망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 인물의 이름 바로 소냐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 앞에 나타나죠. 소냐는 사실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진 인물이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어요.
바로 그녀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이 돌처럼 굳게 닫혀있던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고 빠르진 않았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소년을 만나서 조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뭔지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드디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는 고통스러운 속죄의 길에 오르면서 마침내 구원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소설이 그토록 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가요. 진짜 구원이라는 건 마법처럼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끔찍한 고통과 그 죄를 온몸으로 감당해내는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걸작의 의미. 아니, 그런데 150년도 더 전에 쓰인 이 소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위대한 걸작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1866년에 쓰인 책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소설이 시대나 공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일 겁니다. 도대체 선과 악의 진짜 본질은 뭘까? 인간은 도덕 없이 살 수 있을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또 뭘까? 이런 질문들 정말 정답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죠. 죄와 벌은 바로 이 영원한 질문들을 아주 날 것 그대로 우리 눈앞에 툭 던져놓는 그런 작품입니다. 결국 이 소설이 왜 위대하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점 때문일 거예요. 한 인간의 내면에 공존하는 천사와 악마, 즉 빛과 어둠, 이 인간성의 양면성을 정말 남김없이 다 보여준다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끔찍한 고뇌를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상을 바꿀 만한 비범한 재능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과 연민을 잃지 않으려는 그 마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죄와 벌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